네, 여러분. 불량식품에 대한 내용을 시작으로 3교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앞에서 불량식품 엄청 사 먹었죠. 평상시에 생각할 때는 그런 달달구리? 네, 달콤한 것들만 불량식품이라고 생각하는데 불량식품들은 사실 그것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첫 번째, 부패, 변질된 원료를 사용한 거. 이런 업체들 뉴스에서 간혹 볼 수 있죠. 네. 상하거나 색이 변한 식품을 또 부패로 인해서 이상한 맛이나 냄새가 나는 식품을 원료로 사용한 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햄버거 나오죠. 맥도날드 사건 기억하시나요 혹시? 맥도날드 버거 먹고 죽은 아이 있는 거 아시나요? 네. 너무 슬픈 현실이죠. 이런 일은 정말 다시는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유독 유해한 물질을 함유한 식품. 식품은 아니었지만 우리 가습기 세정제 사건 기억하시나요? 허가받지 않은 농약, 곰팡이 독소 등을 함유한 의약품 성분, 사료용 원료 등 물질이 함유된 식품들.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미승인 농약, 첨가물. 이런 것들을 사실 표기하고 검사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속이는 분들이 많죠. 세 번째, 불법 도축, 병등고기나 그 원료로 만든 식품. 네, 적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식약청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것들로 적발된 업체들 정말 쭉 공개돼 있거든요. 한번 보는 시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 도살, 처리한 가축 및 집유한 원료, 그 원료로 가공, 포장 및 보관한 식품. 사실 도축, 이번 3학년들이 도축은 아니지만 발골? 네. 고기 발골하는 업체로 간 친구들이 있는데요. 고기 발골하는 작업장의 기준 온도도 있어요. 발골하는 과정에서 고기들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변질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장 온도도 다 기준들이 있는데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들을 지키지 않겠죠. 그러면 분명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잔류농약, 항생제 초과. 요즘 잔류농약 같은 경우는 엄청 대두가 되고 있어서 분들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로컬푸드 많이 생기는 거 보셨죠? 네, 그 로컬푸드에서 이제 잔류농약 검사를 해서 농약이 없습니다 하고 제품을 내놓기 때문에 잔류농약 시험 할 줄 알면 정말 많이 도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항생제 초과 제품들. 우리 항생제 음식물에서만 먹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약으로만 먹는 줄 알았는데,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항생제 초과 제품이 뭐예요? 나중에 애기 낳아보면 알 거예요. 애기들 분유 먹일 때, 우유 먹일 때, 네. 우유에 1등급 표시, 세균수 얼마 있는데요, 사실. 애기 키우다 보면 무항생제 음식에 눈을 뜨게 됩니다. 특히 우유, 분유에 많죠. 가축을 기르면서 그 가축들이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또 엄청 먹인다고 해요. 그 항생제를 많이 먹은 젖소들의 몸에서 짠 우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생제는 아니지만 달걀 사건 터진 적 있죠. 달걀. 네. 살충제 달걀. 기억하시나요? 네. 그 꼬꼬닥들 병들지 않게 하려고 살충제를 열심히 뿌렸더니 그 살충제 성분이 달걀에까지 왔죠. 아까 환경호르몬이 임산부가 태아한테 주는 영양하고 똑같죠. 항상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음식을 섭취하도록 합시다. 다섯 번째, 불법 수입. 정말 많죠. 수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 금지된 식품을 반입하여 판매하는 식품들.
중국에서 이상한 음식들 많이 먹는데 의외로 그거를 가져오고 계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 조심하시게요. 제품의 성분, 품질, 영양가, 신고사항 등을 속인 허위 표시식품도 부정불량식품으로 분리가 됩니다. 아까도 광고나 표시 문구 신경 써야 하는 분들이 품질 관리 하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네. 하다못해 중량을 속여도, 배합비 속여도, 크기, 회사명, 신고사항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것도 부정불량식품입니다. 네. 7번째, 원산지 허위 표시. 원산지 속이시는 분들 진짜 많죠. 특히 여기 고등어 나와 있는데요. 시장에서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 예전에 시장 가서 참기름을 사려고 시장에 갔는데 참기름 밖에 나와 있는 게 다 중국산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저 국산 사고 싶은데 국산 참기름 한 병 주세요 했더니 저기 뒤에서 한 병을 꺼내 오세요. 저기 뒤에 창고 같은 데에서. 근데 어떤 길로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참 의심스럽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사실 식약청에서 직접 가서 조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죠. 수거해와서 검사를 하시는 경우도 많고. 네. 8번째, 유통기한 위변조 식품. 이거 저 은근히 봤어요. 유통기한에 스티커를 붙여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유통기한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판매하는 식품. 의외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런 식품들이 사실 부정불량식품이라는 거. 네. 아까 앞에서 유독 유해한 물질 함유 식품 여기 나오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애기한테 사줬던 사탕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려요. 요즘은 초등학교 앞에 그런 불량식품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떡하니 써있는 게 있더라고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식품에는 타르색소를 첨가하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타르색소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여자친구들 타르색소 아마 많이 먹고 있을 거예요. 립스틱에도 과량 함유되어 있거든요. 타르색소를 쓰면 안 되는, 어린이 섭취식품에는 쓰면 안 되는데 초등학교 앞에 사탕 파는 거에 뒤에 떡하니 써 있어요. 색소 102호, 옐로우 몇 호, 막 다 써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또 저는 배운 사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애들한테 먹이기가 조금 꺼려지더라고요. 네. 또 사건 사례들 예입니다. 여기 보시면 식품 제조가공업체 조리쿡이래요. 이런 것들은 떡볶이 양념, 데미그라스, 발사믹 소스, 드레싱 이런 것들을 식당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식당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인데 재고 또는 반품 제품 중에 유통기한 임박, 경과한 제품의 제조일자를 변조했대요. 제조일자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연장 표시한 사건. 다행히 처벌이 됐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고 해당 제품들은 모두 회수 조치했다고 합니다. 검찰에 기소되고 벌금도 좀 많이 맞고 영업정지도 좀 당하고 해야죠. 이런 분들은. 그죠? 또 요즘 백종원 아저씨가 이거 가스오브시 우리 수입해서 안 쓰고 우리나라 거 훈연 멸치로 하겠다고 엄청 노력하고 계신데 가스오브시가 가다랑으로 볶은 거거든요. 볶은 건데 볶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과다 검출된 가스오브시 제품입니다. 기준치 이상의 벤조피렌이 검출돼서 생산업체를 포함하여 이를 이용한 타 제품에 대한 회수 및 폐기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보시면 라면 스프 30개 제품이래요. 우리도 먹었을지도 몰라. 네. 다행히 아직까진 우리 안 아프고 잘 살고 있는데 네. 벤조피렌은 이렇게 좀 열을 많이 과하는 식품에서 생길 수 있는 발암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참기름, 들기름에서도 꼭 검사를 하는 것들 중에 하나죠. 예전에 선생님 벤조피렌 검사할 때 중국산, 국산, 미얀마산 등등 여러 국가 제품들을 많이 검사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서도 미얀마산에서 조금 함량이 우리나라 기준 수치를 벗어날 듯 말 듯할 정도로 나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 불량식품 어떻게 구별해요? 저 정말 관심 많아요. 네, 표시사항 항상 확인하셔야 되고요. 허가된 제품인지. 네, 허가된 제품 같은 경우는 표기가 있는데 이런 표기도 속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유기농 인증 마크인데 유기농 인증 마크가 이렇게 있어요. 분명 우유에. 근데 마크만 있고 밑에 인증 번호는 없어요. 네, 이런 제품들도 있어요. 우리 제품 유기농이에요. 뭐 유기농 우유예요 하는데 인증 마크에 번호 없는 것들, 이거는 유기농이 아니고 사실 그 유기농 먹이를 먹인 소에서 짠 우유라고 합니다. 네, 진짜 유기농은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보관, 포장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냉동 보관 제품들은 마트에 냉동실에 있어야 하고요. 냉장 제품들은 냉장에 진열이 되어 있어야 하죠. 그리고 포장이 부풀거나 뜯어진 곳이 있는지. 우리 신랑 이런 거 진짜 잘 봐요. 네, 그래서 결혼했나봐. 네. 부유물, 악취 등 부패 변질이 되진 않았는지. 소비자가 사실 꼼꼼히 따지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허위 과대 광고 확인하는 것도 불량식품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질병 치료나 예방에 효과 있다는 허위 광고 진짜 많아요. 저는 얼굴이 조금 까무잡잡하기 때문에 미백 제품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예전에 선생님 연수 한번 받을 때 아모레퍼시픽에서 굉장히 오래 근무하신 분께서 말씀하셨어요. 미백 제품, 미백 기능성 제품으로 인증받은 화장품들이 사실 정말 피부를 뽀얗게 하는 게 아니라 더 까매지지 않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이라고 해요. 친구들 뽀얘지려고 화장품 바르면 의미 없다잉. 네, 그냥 선크림이나 잘 바르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식품 첨가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식품 첨가물 굉장히 많죠. 우리 시간이 되면 한번 같이 실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부 응고제, 베이킹 파우더, 팽창제. 얘네 같은 경우는 제조 공정상에 필요하기 때문에 꼭 넣어야 하겠죠. 그리고 보존성 향상, 보존료죠, 보존료. 우리 3학년 4반 친구들 수업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다음 학기에 해볼 수 있도록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존료, 보존성 향상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한 거죠. 산화방지제, 구연산 진짜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음료류에. 네, 그 다음에 보존료, 소르빈산, 안식향산나트륨, 프로피온산 등등 여러가지 있어요. 네. 프로피온산 같은 경우는 뭐 빵, 밀가루 같은 제품에도 되게 많이 사용하고요. 소르빈산 같은 경우는 뭐 어묵 이런 데도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품질 향상을 위해서 첨가물을 사용하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타르색소, 향료, 향미 증진제, 우리 진짜 좋아하는 거죠. L-글루타민산 나트륨. 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MSG의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네. L-글루타민산 나트륨, 그 다음에 육색 고정제, 발색제, 아질산 나트륨. 우리 고기가 사실 이렇게 예쁜 햄 구이 색깔 아니잖아요. 고기 잘 구워야 이 색깔 나올까 말까 하는데 이 색깔 나오는 햄들 다 발색제가 들어간 제품들입니다. 하다못해 마트에서 판매하는 돈가스, 수제 소세지 뭐 이런 데에도 다 들어있어요. 얘가 물론 예쁘게 색깔을 내는 것도 있지만 얘도 미생물 증식을 억제해가지고 유통기한을 늘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아질산 나트륨도 품질 향상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들, 얘네들이 식품 첨가물로 사용이 되고 다 기준 규격이 있어서 품질 관리 하시는 분들이 꼭 검사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식품 첨가물 적게 먹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자연식품을 선택한다. 화살부터 어디 갔어? 사실 요즘 현대인들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이죠. 신선한 자연식품. 옛날에는 밭에서 캐와서 바로 음식해 먹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요즘은
다 마트에서, 그리고 너무너무 맛있게 제조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렇게 완제품들, 완벽히 다 제조된 식품들은 유통기한을 늘리려고 정말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항상 저는 그래서 장 볼 때 그 뒤를 제품 뒤를 쳐다보느라고 장 보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저 얘기 나오네요. 식품 표시를 잘 확인하고 첨가물이 적게 들어있는 식품을 선택한다. 맨날 이거 하느라고 장 보느라 오래 걸려. 네. 뭐 5가지 무첨가, 뭐 5가지 무첨가 해놓고 다른 거 첨가하시는 분들도, 첨가된 제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광고 문구보다는 뒤에 원재료명을 많이 따지는 편이에요. 네. 음식은 되도록 집에서 만들어 먹도록 한다. 아까 여기하고 또 일맥상통하죠. 네. 집에서 만들어 먹는 음식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집밥이 제일 맛있어요. 네. 그 다음에 어묵과 햄 등은 물로 한번 씻은 후 사용한다. 아질산 나트륨 실험할 때 제일 첫 단계가 그거거든요. 따뜻한 물에 녹여주는 거. 네. 그러면 아질산 나트륨이 좀 많이 추출이 돼요. 이 얘기는 결국 첨가물들이 물로 씻으면 씻겨 내려간다는 거, 녹아 내려간다는 거.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에 더 추출이 잘 돼서,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소세지, 햄 이런 거 애기들한테 줄 때 그냥 바로 구워서 안 주고요. 끓는 물에 데쳐서 그 데친 거를 구워서 줍니다. 엄마 깐깐해. 네. 특정 식품만을 계속 먹으면 특정 첨가물만 많이 먹게 되므로 골고루 먹어야 한다. 이 말 진짜 맞아요. 내가 소세지를 사서 그 소세지가 뭐 기준 규격에 안 넘었어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아질산 나트륨이라든지 보존료라든지 그 한 봉투 먹는다고 기준 규격 안 넘었고 발암물질 뭐 일일 허용량 이내에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루 종일 소세지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넘을 수 있겠죠.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식품 분석할 때 어떤 구분이 이루어지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식품은 모든 음식물로서 화학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수분하고 고용물을 합친 게 식품의 전체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물은 크게 유기물과 무기물로 나눠지는데요. 무기물은 우리 회분 정량 실험 들어보셨죠? 작년에 어떻게 해보셨을까 모르겠지만 여튼 무기물은 회분이고 유기물은 우리 3대 영양소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3가지가 유기물에 해당된다는 거. 네. 그래서 유기물에 해당되는 성분들을 영양성분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무기질. 특수성분은 소량성분인 것들이 많아요. 기능성 성분들 많죠. 비타민,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주성분의 분해성물, 콜레스테롤, 우리 영양성분표에 표시하게 되어 있죠. 지방산,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그다음에 불포화지방, 트랜스지방 표시하게 되어 있죠. 카페인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커피 제품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우리 OX 퀴즈 또 몸풀기로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리 몸에 체지방은 없을수록 좋다. 나는 맞는 것 같은데. 선생님 요즘 체지방 진짜 줄이고 싶거든요. 많이 먹고 싶은데 조금밖에 못 먹어. 기초대사량이 낮아서. 정답은 X, 체지방은 없을수록 좋은 건 아닙니다. 과도한 체지방 줄이는 거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위험 요인이 되지만 적당한 체지방은 에너지를 생산하여 체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적당히는 있어야 한대요. 네. 선생님의 목표치는 체지방률 15%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2.
과도한 당질의 섭취는 우리 몸에서 체지방으로 변하여 쌓이게 된다. 맞나요? 당이 체지방으로 되는 거 맞나요? 맞습니다. 당질은 1차적으로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원료인데 다 쓰지 못한 그 당질은 지방으로 변하여 축적됩니다. 그래서 요즘 다이어트 보조제 엄청 많죠.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축적되는 거를 억제시켜주는 다이어트 보조제 게르시니아. 네, 선생님도 먹어봤어요. 효과 없어. 네. 세 번째, 체지방을 분해하려면 10분 이내의 짧은 운동이 효과적이다. 운동 많이 하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X, 일반적으로 운동을 시작한 지 최소한 20분 가량은 우리 몸에 당질을 사용하고 그 이후에 체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쓰게 됩니다. 20분. 밥 많이 먹고 바로 운동하는데 10분 하고 말면 전혀 체지방 없어지지 않겠죠. 네. 이제 식품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식품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또 이렇게 분리하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 분리가 있겠지만 정성 분석과 정량 분석으로 나뉘는데요. 정성 분석은 어떤 성분인지를 나타내는 거고 정량 성분은 그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이죠. 그래서 정량 분석 같은 경우는 화학 성분의 존재량, 농도로 많이 표시합니다. 농도 단위 많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중량 분석, 그람, 뭐가 얼만큼 들어있는지, 용량 분석, 밀리리터 부피가 얼만큼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정성 분석은 제약회사에서 많이 하거든요. 확인 시험이라고 해서 네. 색소가 들어있는지 없는지, 비타민이 있는지 없는지, 유효성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제일 많이 하는 게 정색 반응. 뭐예요? 적정. 엄마야, 적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침전 반응. 얘도 적정 있죠. 적정 실험 하는 거. 응고 반응도 적정 실험 있습니다. 식품 분석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방법들이고요. 시료 용액을 조제하고 시험 용액을 조제하고 표준 용액으로 조제한 후에 지시약을 사용해서 시료를 적정하고 적정해서 사용된 목적 성분의 함량을 계산하는 거. 네, 정량적 반응입니다. 일반적인 방법, 적정 실험 굉장히 많이 합니다. 또 시료 용액, 표준 용액과 시료 용액과 표준 용액을 비교하는 실험 항상 합니다. 항상 정량 실험 할 때 표준 용액, 시험 용액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부피와 질량 단위가 나오죠. 1리터는 1000ml, 1000ml는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의 6승이죠. 마이크로리터. 질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위를 계산할 때 친구들 꼭 빼먹고 계산하더라고요. 절대 빼먹고 계산하시면 안 돼요. 결과값 달라집니다. 영양성분표 우리 친구들 한 번이라도 마트 가셔서 보셨을까요?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칼슘 뭐 이런 거는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영양성분표 보실 때 저는 이 부분을 제일 많이 봐요. 이 부분. 내가 오늘 포카칩 한 봉지 사 먹었는데 뒤에 봤더니 열량이 150 칼로리래. 오, 별로 안 되네. 열심히 먹어야지 하고 한 봉지를 다 먹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네, 이 열량은 예를 들면 35g이 포카칩 한 봉지가 아니고 포카칩 한 봉지가 3배, 70, 105g이었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1회 제공량은 35g이에요. 그러면
포카칩 3분의 1 봉지만 먹어야 150칼로리인 거죠. 한 봉지 다 먹었을 때는 105g을 먹은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450칼로리 섭취한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성분표 기준이 1회 분량이 한 봉지가 다 맞는지 아니면 1회 분량이 이 양의 반절만 나타내는 건지 확인하고 이 표 보시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의외로 1회 분량이 그 한 포가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퍼센트로 나타나는 것들 항상 영양성분표에 같이 있죠. 얘 같은 경우는 1일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탄수화물 먹어야 하는 양 중에 이거 35g 이 포카칩 3분의 1 봉지 먹으면 7% 섭취하는 거야. 네. 3분의 1 봉지 먹었으면 오늘 하루 동안 93% 더 먹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먹어야 할 분량에 비해 얼마가 들어있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표시 기준 분량, 식품의 단위 중량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칼슘도 g으로 다 표기한 게 있고요. 미리그램으로 표기한 게 있어요. 이래서 단위를 꼭 확인하고 섭취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자가품질 검사예요. 자가품질 검사 인증기간 그리고 자가품질 검사를 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품질관리 직무로 들어가는 친구들이 자가품질 검사를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선생님 자가품질 검사가 뭐예요? 할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 제품을 팔아도 되는지 팔아서는 안 되는 제품인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품 등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식품 등을 유통, 판매하기 전에 당의 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판매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해당 영업자가 직접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부적합할 경우 자가품질 검사 위탁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 식품 제조업체에서 사실 자가품질 검사 가능하게 세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 실험실은 거의 다 있어. 할 수 있어요. 네. 우리 어깨에 뽕 좀 넣고 자가품질 검사 관련한 것도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AAS로 중금속 분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금속도 자가품질 검사 항목에 포함이 돼요. 유해 물질로 분리가 돼서 그래서 자가품질 검사를 꼭 해야 식품 만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가품질 검사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 식품 제조 가공업자 뿐만이 아니고 보세요. 용기 포장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전라북도 기업이 많아요. OEM 식품 수입 판매하는 영업자들 이렇게 또 뒤에 표기 보시면 판매원 나와 있고요. 판매원과 제조원이 다른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OEM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드는 회사는 따로 있고요. 이 만드는 회사에서 유명한 대기업에 납품을 해요. 그래서 유명한 대기업에서 잘 팔리게 도와주는 거죠. OEM 하시는 분들도 제조원에서 또 판매원에서 자가품질 검사를 행하셔야 한다는 거. 또 첨가물 제조업자들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질산 나트륨, 보존료 등등.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자, 도시락 아까 말씀드렸죠. 도시락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완주군에도 편의점에 납품하는 도시락 만드는 업체 있거든요.
예전에 선생님 일할 때 많이 검사했었어요. 식품 운반업, 소분 판매업, 보존업, 식품 접기업의 영업자는 자가품질 검사를 할 의무가 없대요. 근데 참 이것도 제 생각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식품 접객업 같은 경우도 안에서 제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참 의심스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자가품질 검사 기준은 이따가 공전 설명드릴 때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요. 네, 간단하게 일단 제일 처음에 먼저 식품 유형을 판별하셔야 돼요. 식품 유형을 판별하셔서 그 유형에 따라 식품 자가품질 검사 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로 식품 유형을 확인하셔야 하고요. 식품 제조일 기준으로 검사 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만약에 떡을 만드는 회사예요. 떡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떡을 우리가 처음에 개발했을 때 한 번만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검사 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월에 만들었을 때 검사를 해야 되고요. 2달에 한 번 검사 기준이다, 검사 주기다 하시면 3월에 만든 제품 가지고 또 검사하셔야 되시고요. 또 5월에 만든 제품 가지고 또 검사하셔야 되시고요. 꾸준히 검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3월 달에 만든 제품이 뭔가 문제가 됐다, 자가품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면 그날 만든 제품들은 모두 다 폐기 처분합니다. 회수 조치 들어갑니다. 그리고 식품 첨가물은 생략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떡 만들면서 아무것도 첨가물은 안 넣었어요 하시는 분들은 품목제조 보고라는 게 있는데 품목제조 보고에 표기하게 되어 있고요. 첨가물을 안 넣으신 분들은 자가품질 검사 항목에서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품질 검사 성적서는 최소한 2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3교시 마치고요. 네, 또 잠시 쉬었다가 우리 4교시 때 만나요.